가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일터에서 라인 매니저들과 함께 인재 육성의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냥 그 사람들의 어떤 행복, 그 사람들의 건강은 일터에서 매니저들이 어떤 역할입니다. 자, 예를 들면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저기 선생님, 일주일에 월화수목 금중에서 사모님이랑 식사하시는 횟수? 대충? 뭐, 두 번? 몇 번이세요? 중앙 구간이 뭐 아무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0번, 2번 보통 이러세요. 저도 제 와이프랑 식사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거의 없어요. 대신에 제 방 조교하고는 매일 밥 먹어요. 제 방 조교하고는 점심, 저녁을 매일 먹어요. 제 와이프하고는 밥을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 건강에, 제 행복에 대해서 뭐 물론 와이프도 신경을 쓰지만 제 조교나 제 동료들이 함께 이제 신경을 쓰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HRD의 패러다임이 이제 어떤 라인 매니저들과의 어떤 그 인재 육성에 대한 이 책임을 공유하는. 자, 그러면 HRD 역할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아까는 또 확대한다고 해놓고 그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은 HRD 구현을 진행하되 중요한 것은 리더들을 우리 조지는 거예요. 리더들을 어떤 육성의 책임을 갖게 하고 어떤 리더로서 어떤 육성에 대한 어떤 기법들 이런 것들을 이제 리더십 트레이닝에서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우리 HRD 과제에 대해서 4가지 정도로 이제 키워드만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HR 담당자 쪽에서 잘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조직 차원에서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는 강의실 차원에서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자 차원에서 살펴볼 거고요. 일단 HR 담당자 차원에서 HR 담당자의 역량이 사실 계속 제가 보기엔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오늘 오기 전에 어제 제가 요걸 한번 파악하려고 그동안 연구된 HR 담당자들 역량에 관한 연구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지난 10년간 연구 결과가 거의 엇비슷해요. 향상됐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늘 부족한 부분이 부족해요. 잘하는 부분은 잘하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HR 역량에 대해서 HR 담당자들의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것들이 어떤 요구 분석, 분석적 기법들, 그다음에 이제 알맞은 적합한 솔루션 제안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직 차원에서 보면 우리 HRD 기관은 조직 내에서든 뭐 아니면 이런 기관들은 좀 그동안 수동적이었다는 거죠. 심사원이 들어와요. 뭐 심사원 임무 교육 준비하고요. 임원승진 후보자 과정, 또 임원승진 발표하기 전에 이제 준비하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있으면 이제 준비하고 뭔가 되면 준비하고 하라 그러면 준비하고 이런 식의 수동적인 입장이 되면 앞으로는 좀 전동적인 어떤 비즈니스 전략에 얼라인 될 수 있는 또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연수원이나 또 HRD 센터에서 뭐 전동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물론 그의 본부에서는 그게 먹혀들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그렇게 한번 치고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이슈 같은 것들이 요즘 등장합니다. 얼마 전에 기무사에서 제 연구실 다녔습니다. 기무사면 이제 군의 그 국정원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의 그 질문이 뭐였냐면 기무사 위원을 뽑았는데 수행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무사 들어오려면 사실은 어떤 그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군 생활에 누적된 데이터가 있는데 어떠한 데이터를 자기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를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한테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을 쓰면 임원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그러니까 임원들의 누적된 데이터를 갖고 어떠한 그 인디케이터들을 보고 임원들을 선발할 때 그것이 임원들의 어떤 효율성, 또 효과성 이런 성과에 비유할 수 있는지를 저거 사례를 좀 알려주려고 해서 몇 가지 이제 사례를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빅데이터 이슈들이 많이 등장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탤런트 디벨롭먼트의 개념 이것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다 연필 다 있으시죠? 그죠? 연필. 시간 몇 분 남았습니까? 2분 정도. 2분 정도. 연필 생략하고요. 자, 강의실 차원에서 보면 이제 테크놀로지 발달 아주 혁신적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테크놀로지가 학습과 어떻게 접목시키느냐가 매년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매년 달라지는 거 같고요. ATD에 제가 이제 11년째 갔는데 11년 동안 간 것 중에서 최근 한 3, 4년 동안의 테크놀로지 발전이 아주 그동안 제가 갔던 거에 비해서는 너무 빠르게 최근 발전하는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크로러닝에 대한 이슈가 이제 올해부터 제기가 됐는데요. 저는 마이크로러닝이 제가 사실은 어떤 지금 뭔가 새로운 테크놀로지 우리 교수님도 지금 네 분 앉아 계신데요. 유일하게 지금 이성욱 교수님만 지금 패드를 쓰고서 노트 필기를 했어요. 우리 세 분은 지금 종이에다가 필기를 하고 있어요. 교수님들이 이렇게 지금 테크놀로지 약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 플립러닝이나 또는 마이크로러닝에 대해서 긍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강의실에 보면 학부생들 보면 옛날도 아니고 한 5년 전만 해도 학생들이 노트북을 갖고 들어오잖아요. 노트북을 펴요. 그럼 그 친구가 지금 저 노트북이잖아요.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앞에서 볼 때는. 그 교수님들이 다들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4, 5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한 90% 이상의 노트북을 갖고 들어오고 갖고 들어오고 각 강의실마다 와이파이가 있어요. 다. 그랬더니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질문이 없어요. 그럼 질문을 할 거면 노트북에다가 찾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학생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요. 단톡방. 우리 수강생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갖고 저만 빼고. 그 단톡방에다가 교수님 얘기가 저게 뭐야? 그러면 비싼 애들이 이제 올리면요, 알아들은 애들은 가서 올려요. 그러니까 굳이 저한테 질문을 안 하고 단톡방에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누가 올려요? 그럼 찾아요. 찾아서 계속 그 단톡방에 올리면 애들이 그냥 교수님한테 질문할 그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타난 효과가 뭐냐면 기존의 강의량이 100%였으면 지금은 강의량이 150%. 그러니까 뭔가 다이나믹하게 운영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아요. 누가 하나가 질문했는데 그 질문을 어떻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남들도 알고 있는데 나중에 질문에 이렇게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질문을 받았는데 지금 거의 강의실 세트에서 없어졌어요. 그런 걸 보면 어떤 테크놀로지의 어떤 어드밴스 생명이 우리한테 오는 것은 뭐 저같이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종이를 사용하고 펜을 사용하는 학습자 교수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그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 차원 마지막으로 학습자 차원의 얘기를 드리면 이제 밀레니얼들 이슈죠. 지금 여기서 쭉 보시면 이제 밀레니얼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밀레니얼들은 이제 37세 지금까지 오늘 이번 해까지 37세 미만자를 이제 밀레니얼이라고 하는데 2020년에 되면 밀레니얼들의 직장이 50%를 차지한다고. 근데 밀레니얼들의 가장 큰 특징이 그동안의 X세대 서태지, 그렇죠? 서태지가 하는데 서태지가 엄청나게 이제 이슈가 된 게 뭐냐면 남자가 귀를 뚫었어. 남자가 염색을 했어요. 이 엄청난 이 90년대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밀레니얼 세대들은요 그런 어떤 표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에 있어서 우리하고 달라요. 사고 체계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우리 저기 보세요. 혼밥 좋아하세요? 혼밥 혼술 어떠세요? 혼밥 혼술. 혼밥 혼술. 혼밥 혼술. 좋아하세요? 혼밥 혼술. 한개 있습니다. 이러면 얘기가 안 되는데. 안 한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혼밥 혼술을 밀레니얼들은 즐겨한단 말이죠. 근데 기성세대들은 즐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개인주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먹지만 늘 옆에 스마트 디바이스로 누군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늘 누구나 연결되어 있고 누구랑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있고 뭔가를 함께 하려고 하고 그리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원하고 하는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를 우리 HR 담당자들이 이해를 하고 그들에 대한 육성 전략을 기성세대들과 다르게 앞으로는 좀 전개해야 될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손가리입니다. 앞에 이제 조대현 교수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가끔 그 AI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A10에 보면 나오는 그 뭐죠 그게? 예, 빅스비 레벨 4 정도 문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디지털화 시대에 아주 살아가기 쉽지는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아까 엄준하 대표님께서 처음에 이제 기재 발제를 하셨는데요. 오늘 보면서 제가 HRD 1.0에서 4.0까지 이렇게 쭉 보면서 정말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아까 HRD 1.0이 걸렸던 시간하고 지금 HRD 3.0에서 4.0으로 넘어가는 시간의 그 속도가 굉장히 그 간격이 좁아지는 거 보셨나요? 이러다가는 진짜 한
한 1년에 한 번씩 막 5점을, 6점을, 10점을 나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이 좀 되면서 정말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정말 급격하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들으면서 제가 많이 고민되는 게 뭐냐면 저 항상 기업에 있었을 때 고민했던 게 개인의 성장, 그 다음에 조직의 성장. 어떻게 하면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성장이 같이 갈 수 있을까? 개인이 역량도 커지고 또 개인의 어떤 인격도 좋아지고 또 개인이 뭐랄까요? 어떤 보람을 느끼면서 가치를 찾으면서 직장에서 일하고 그런 것들이 조직 전체로 같이 확산되면 좋을 텐데 실제 현상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우리가 너무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고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나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직이 중요하니까 특히 우리 HRD도 조직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 속에서 저도 굉장히 괴리감도 느끼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었는데요. 아무튼 저는 좀 HRD 담당자 입장에서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지를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HRD 담당자 입장에서는 뭐 이런 두 가지 개인과 조직의 어떤 조화를 끌어나가면서 개인도 행복하고 또 조직도 잘 되고 하는 것들이 제일 선순환적인 구조로 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잘 이뤄내려면 저는 4가지 영역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첫 번째 영역은 뭐냐면요. 그래도 HRD를 할 때는 우리가 좀 전략적인 접근들이 항상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HRD 담당자들이 가장 실기할 때가 저는 어떤 때라고 생각하냐면 목적 없이 그냥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관성에 맞춰서 그냥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습관적인 그런 어떤 교육과정 운영들 이런 부분들이 제일 저는 뭐랄까 나쁜 사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교육과정을 왜 할까? 이 과정을 통해서 개인은 어떤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조직은 그래서 어떤 베네핏을 얻고 우리가 이렇게 조직의 전략과 연계된 관점에서 항상 HR을 좀 바라봐주는 것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얼라이먼트 항상 조직 관점에서 얼라이먼트 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가진 문제 의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제 교육을 할 때도 우리가 지금 보면 너무 단속적인 형태의 교육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회성의 교육인 거죠. 그래서 뭐 2박 3일, 3박 4일, 뭐 또는 1박 2일짜리 사실 우리가 집합교육 1박 2일 했다고 어떤 사람의 역량이나 이런 것이 훅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인포멀 러닝도 자꾸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설계할 때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변화를 통해서 또 행동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어떤 행동들을 어떤 가치 중심의 어떤 그런 변화를 좀 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려면 저는 프로그램이 일회성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성장의 바탕을 둔 프로세스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무 전문성을 갖추더라도 초보자서부터 최고의 장인이 되기까지의 어떤 프로세스들을 우리가 좀 기획을 해놓고 집합교육도 받고 멘토링도 받고 또는 자기가 필요한 교육 내용을 찾아서도 좀 들어보고 이론도 하고 또 집합교육도 받고 이런 어떤 사람들이 성장하는 어떤 프로세스들을 쭉 조직 내에서도 일상적인 업무 경험까지 포함해서 하는 그런 프로세스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뭐 리더십 교육하다 보면 저도 예전에 리더십 교육 2박 3일짜리 3박 4일짜리 많이 해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확 변화가 느껴지지는 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를 양성할 때도 우리 조직의 문화에 맞는 리더의 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디파인하고 그리고 그 상에 따라서 리더들을 차근차근 현장에서부터 경험을 쌓게 하면서 좀 육성하는 그런 방법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 조직 구성원한테 필요한 행동을 보여주고 성과를 창출하는 어떤 비헤이비어 체인지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항상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새 트렌드 측면에서 봤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컨버전스 러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컨버전스 러닝은 융합 학습인데 여기서의 융합은 바로 포멀 러닝과 인포멀 러닝을 같이 융합해서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단선적인 프로세스, 단선적인 어떤 일회성적인 교육이 아니라 프로세스적으로 가려면 포멀과 인포멀을 같이 결합한 형태의 어떤 그런 설계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컨버전스 러닝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앞서 조디 교수님 얘기해 주셨지만은 테크놀로지입니다. 요새 테크놀로지. 그럼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사실 우리가 일하는 형태 또 학습하는 형태, 학습하는 방법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학습하는 방법이 달라지더라도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본질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 거죠. 그래서 유행을 쫓아서 너무 테크놀로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또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또 테크놀로지를 경시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시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어떤 조화를 맞추면서 지금 시대에 걸맞는 어떤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육들을 하나하나 가져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지금 HRD 트렌드인데 제가 봤었을 때는 ATD에서 봤었을 때는 크게 이런 축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HR 부서에서 우리가 프로그램 쫙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들으세요 라는 식으로 했던 교육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전부 다 개인별 맞춤화가 되고 있어요.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이제 학습, 러닝이라는 곳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비디오를 옛날에는 극장에서 봤다가 지금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주문형으로 원하는 것들을 나한테 정말 맞춤형인 비디오를 보듯이 학습이라는 것도 이제는 우리가 HR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주던 세상에서 우리 구성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것 중심으로 개인한테 맞춤형화되는 형태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HRD가 좀 힘을 잃어가는 듯한 느낌이 분명히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다 만들어서 사람들 오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힘이 있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게 아니라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현장에 있는 관리자들한테 그 무게중심이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HRD 부서의 역할들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HRD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거꾸로 우리 역할론에 대한 어떤 자괴감들이 드는 시기일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저는 이런 고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현장의 매니저들한테 당연히 어떤 육성의 책임들이 가는 걸 봤는데 그러다 보면 HRD의 롤은 뭐냐? 그래서 저는 이때 제가 고민되는 건 뭐냐면 결국 HRD 담당자들은 조직의 혁신을 돕고 조직을 변화시키는 쪽에 앞으로 초점을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어떤 틀을 잘 조성을 하되 하지만 우리 조직이 변화되고 우리 조직을 개발시키고 하는 일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우리 HRD가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업의 기업교육, 산업교육을 그냥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사를 키우는 작업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아까 뭐 6.25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G12, 어쨌든 경제적 불안한 것이 우리의 행복이나 국가의 파워를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전공하는 분야마다 이야기가 다릅니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정치적 호불호를 떠나서 한 명이 어쨌든 주도적으로 오랫동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상황화를 중심으로 한 5년마다 끊임없이 플랜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도 계시고요. 문화인류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폴란드, 네덜란드 사람들과 대한민국 사람들만 유독 특이한 체질을 가지고 있어서 영상 40도에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도 일을 할 수 있고 동시에 영하 40도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우디나 쿠웨이트 그 사막에서 독일 건설사도요, 프랑스 건설사도요, 미국 건설사도 돈을 벌기 위해서 중동에 진출했지만 그 누구도 버티지 못했으나 대한민국 국민만 버티더라. 제 후배들이 예전에 남극 세종기지에 가서 의사로서 1년씩 봉사하고 친구들이 있는데 남극 기지에서도요, 점심 먹고 나면 처음에는 이제 적응을 못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점심 먹고 나서 이렇게 컵차기가 나온대요. 컵차기 하세요? 운동으로 밖으로 나온답니다. 이탈리아나 프랑스 기지에 있는 친구들이 쟤들은 뭐야? 라고 물어본대요. 그래서 문화인력자들은 폴란드, 네덜란드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고유한 기질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육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대한민국 성장 비결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삼성 전지에 초대받아서 강의를 하러 갔는데 언제 삼성에서 인재를 키운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한 비결은 정말 허리도 잘라내고 나는 배우지 못했지만 우리 애들만큼 공부시키겠다고 하는 어머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적인 교육열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모두 다 일견이 있겠죠. 그런 것만큼 정말 교육이라는 건
당장 눈에 띄는 눈에 띄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여겨지는데 오늘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에게 졌습니다. 내부를 졌습니다. 한 번은 이겼죠. 그런데 이세돌 구단이 게임에서 지는 모습 보고 중국의 커제는요 비웃었습니다. 내가 붙으면 달랐을 텐데 이세돌은 인간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웃었죠. 커제는 슈퍼알파고 알파 프로와 함께 게임을 했습니다. 알파 프로는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인데 알파고와 게임을 해서 12번 싸워서 12번 다 이겼다고 합니다. 알파 프로가 커제 게임 보셨죠? 끝까지 두지 못했습니다. 커제가 알파 프로에게 지고 나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릴 때 저는 공감이 된다고요. 아, 저건 커제가 인류를 대표해서 커제의 눈은 어떤 눈물이었냐면 우리 인간이 극한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을 극복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 거대한 벽에 부딪혔을 때 나오는 그런 눈물로 저는 느꼈었거든요. 아, 이게 인류를 대표하는 눈물이다. 자, 이제 4차 산업은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연결되는 빅데이터 이상의 빅데이터입니다. 자, IBM 스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은 8초 만에 가장 효과적인 항암 치료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요. 지난주에 보니까 스웨덴과 영어로 이어폰만 끼고요. 서로 그냥 스웨덴어, 영어를 이야기하며 서로 그냥 동시 통역이 되는 기계 나와 있죠. 오늘은 보니까 중국어, 일어, 영어가 90%, 토익 점수로 따지면 800점 이상 받을 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의학 공부 필요 없을까요? 그렇게 기능이 좋으면 우리가 더 이상 의학 공부를 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이들 하나 얻는 거죠. 아, 기업에서의 교육을 이제 더 이상 경제 부위를 정하기 위한 우리 구성원들을 자원으로서 갈고 닦고 조이고 기름친다는 컨셉에서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교육의 패러다임 하에서 우리가 일정 부분 조직이나 기업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정이구나. 비록 통역기가 있어서 영어 공부하지 않아도 커뮤니케이션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문 소설을 보면 삶이 풍요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 기업교육은 이제 정말 평생교육, 온 인류의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그냥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유네스코에서 했던 얘기겠죠. 우리 왜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까? 평생. Learning to be, 사람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Learning to grow, 끝없이 성장하기 위해서. Learning, live together, 함께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현장에서 카톡 같은 걸 이렇게 배우시고 나면 할머니들이 얼마나 행복하실지 모릅니다. 왜? 디바이스 함께 공유하는 거니까. 한글만 읽지 못하는 것이 리터러시가 아니라 디지털 리터러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4.0 시대가 되고 모든 것이 기계화된 걸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기업의 HRD는 생산성 향상, 성과 향상 이런 건 기본적인 것들이 가는 거고요.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엇이 달라지려는 패러다임 하에서는 아까 오늘 대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나 자신을 찾고요. 각자의 행복한 여정을 찾아가는 무언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걸로 가야 된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이라는 것은 그래도 급여를 주고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해주는데 그렇게 해도 되느냐?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7월, 8월에 캘리포니아에 가 있었고요. 작년 여름에도 7월, 8월 캘리포니아에 가 있으면서 캘리포니아에 대한 연구생과 함께 실리콘밸리를 계속 다녔습니다. 구글은 물론이냐, 드롭박스, 에버노트, 정말 세계적인 기업들을 인사단들 만나면서 당신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거의 99%가요. 직무 역량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조직에서는요, 첫 번째 HR 담당자들은 기업 문화를 만드는 데 올인하고요. 조직 개발하는 데 올인하고요. 그저 각자가 신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만들고 서포트 해주는 것이 저희 역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글에서 가장 높게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 태자는 셀프 어웨어니스입니다. 셀프 어웨어니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왜 존재하냐,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제가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셀프 어웨어니스입니다. 리더십의 시작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레프팅 보면요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오센틱. 두 번째 being example. 스스로 모범이 돼야 된다. 스스로 행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셀프 어웨어니스와 관련된 테마가 점점 중요해질 필요를 가지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조직 차원에서는 어떤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냐.
제너레이티브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만드는 어떻게 하면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수를 내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공동으로 창조할까. 그래서 더 이상 자기 개발이 아니라 우리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기 개발이 아니라 우리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콜라보레이션을 하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아이디어로 일단 의견을 좀 나눠봅니다. 감사합니다. 네.